네, 엘리나의 블루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늘 일본과 싸우는 이유도 그들이 역사를 잊은 그 만행 때문인데, 세계 속의 역사를 들여다보아도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인간은 비슷하거나 아예 똑같은 이유로 침략하고 학살하고 화해하고 다시 싸우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한 국가에게 또 한 국민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민족에게 과거의 선대의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과오로 인해 너무나도 가혹한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책임을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을 걸었던 국가와 민족은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설 뿐만이 아니라 더 존경받고 부강해진 반면 독일처럼요. 역사를 왜곡하고 회피하고 미화했던 민족은 쇠퇴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하고 미래로 나아갔던 독일이 지금 더 부강한 나라로 유럽 국가의 리더로 자리매김한 반면에 과거를 미화하고 또 반성 없이 패권주의 침략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먼 나라,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이 명언이 왜 명언인지, 매년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예전에 작년에 했었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잃어버린 경제를 뜻하는 말인데, 신조이지만 이제는 신조가 아닌 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잃어버리고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접어들면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호주에서요, 그해 총리로 당선된 케빈 러드 총리가 지난 1900년대 초부터 무려 70년간 자행된 호주 정부의 원주민 말살 정책,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국가적 범죄 행위를 끝난 지 38년 만인 2008년도 2월 13일 호주의 라디오와 TV 매체 생방송을 통해서 사과했습니다. 그 후 물론 그 전부터 호주는 살기 좋은 나라였지만 2008년에서 지금 13년이 흘렀나요? 더 부강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파이브 아이즈에도 들어갔죠. 그리고 미국이 핵잠수함도 건조해주기로 했고요. 이 프랑스만 어떡합니까? 닥쳤던 닥쳤던 프랑스가 됐는데요. 무엇보다 프랑스와 맺었던 재래식 잠수함 사업 추진이 미국의 무조건적인 기술 이양 협업으로 핵잠수함 도입을 발표를 했어요. 세계 해양 군사 강국의 면모를 보이게 됐습니다. 다 중국 덕분이긴 하지만요. 자, 역사를 잊은 민족과 역사를 잊지 않은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변해왔고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나간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왜 오늘 시작부터 왜 계속 역사 이야기를 할까요? 네, 오늘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트 셰퍼, 러블리 타운 함께 듣고 돌아오시죠.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오늘은 작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현상, 또 역사를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목 지어봤어요. 호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네, 제목을 하루에도 10번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라는 나라에 대해서 오늘 2시간 동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에피소드도 참 많고,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호주라는 나라에 푹 빠져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 관광하기, 호주 여행 정보 이런 게 아니라 호주의 역사와 그 다음에 어떤 국민적인 특성, 또 어떻게 탄생했을까, 이런 이야기 알차게 꾸며봤습니다. 영화를 제가 봤어요. 토끼 울타리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호주 역사를 알게 되고 궁금해지고, 또 원주민에 대해서 잘못된 차별, 그 정책으로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2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호주의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쉽지 않은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된 사건과 대략적인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정말 주인이 없는 땅이었을까요? 호주 땅에는 왜 영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을까요? 이 호주가 참 재밌어요. 아시아의 유럽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오세아니아인데 또 월드컵의 아시아 팀으로 조편성이 되죠. 네, 이 이야기 아주 흥미롭죠. 또 호주 대륙에는 원주민 에버리진이라는 원주민이 거주했습니다. 한 4만 년 전, 또 6만 년 전으로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이 원주민들이 아시아 대륙에서 최초로 바다를 건너 이주한 그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빙기가 시작되고 해수면이 또 상승하면서 호주라는 대륙이 고립이 되는데 그 전에는 이게 연결돼 있었다는 거죠. 인도네시아 그쪽에서 걸어서 호주로 갔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바닷길이지만요. 일부 호주 역사학자들은요, 그 원주민 에버리진의 역사가 6만 년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에버리진이라는 호주 원주민은 통일된 언어가 없었고 문자가 없어서 그들의 역사와 히스토리를 기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고학적, 인류학적 연구 대상일 뿐 뭔가 정확하게 실체를 알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호주 인구의 3% 정도, 50만 명 정도의 원주민 에버리진이 살고 있고 어쩔 수 없이 호주의 역사를 논할 때는 서구의 백인 그룹을 중심으로 호주의 정체성을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주민이 호주의 역사이긴 하나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고대 에버리진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인류학적 증거는 꾸준히 발굴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를 가장 처음 방문한 호주 방문의 역사도 굉장히 긴데 멘도사라고 합니다. 1521년도에 호주를 발견했고 또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1606년에 호주 북부 해안을 통과한 루이스 토레스가 호주 대륙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최초의 서양인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바다를 토레스 해협으로 지금도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에버리진 원주민의 역사와 17세기 초 호주로 유입된 백인의 역사가 결합된 형태로 호주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영국은 물론이고 고대 유럽의 역사까지 또 함께 호주의 역사와 합니다. 또 언제부턴가는 또 호주 대륙을 중국 사람이 먼저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도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에버리진이 중국 쪽에서 건너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그런데 원주민 사진을 보면은요, 정말 그 아시아계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살짝 그 텐 된 상태. 네. 노래 듣고 돌아와서 호주를 그렇다면 처음으로 발견한 민족과 나라 정리를 좀 한번 해야 되겠죠? The Talbot Brothers가 부르는 곡 One Day Soon 함께 듣고 오시죠. 네, 폴 캐팅 총리의 연설문을 쓰기도 했던 역사학자 돈 워슨 교수는 캡틴 쿡은 호주를 발견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 명나라의 황관 정화가 이끄는 62척의 거대한 선단이 1432년도 호주 북쪽 해안에 정박했다고 주장합니다. 정리를 좀 해봤는데 역사학자 매닝 클라크의 호주의 역사라는 책에 호주 대륙 발견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606년 스페인 해양탐험가 루이스 토레스, 1642년 네덜란드 상인 아벨 타스만, 1688년 영국인 해적 윌리엄 댐피어, 네. 1770년 영국 해군 제임스 쿡. 이거를 계산해보면 중국 황관 정화가 호주 대륙을 발견한 건 1432년이라고 했으니까 루이스 토레스보다 174년 빠릅니다. 이게 근데 어떤 걸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설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인도 출신 불교도들, 힌두교들, 금과 향료를 찾아서 인도네시아 여러 섬으로 진출했는데 불교 포교의 목적도 있었고요. 15세기에 회교도들이 인도 북부를 침략하자 더 이상 호주 대륙
목적으로 남하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호주 진출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인도네시아는 아예 호주를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이 비교적 쉽게 들어가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던 호주를 외면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미신도 많이 작용했다 그래요. 그 힌두교도들은 자바와 인도네시아 남쪽 바다에 그 큰 소용돌이 에 말려들고 그 해안가 일대 그쪽이 길이 되게 험했나 봐요. 그래서 또 두려워했다고 하고 중국인들은 여인 왕국이 있다는 바닷속에 배를 빨아들이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이렇게 믿었다고 해요. 또 회교도들은 말세가 오기 직전 나타난다는 적 그리스도들이 세운 왕국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호주를 그 말세가 오기 직전에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출을 포기했다 그러고 그 결과 늘 등장하죠.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1788년도 공식적으로 영국 자치령이 되고 맙니다. 그 시점에 런던에서 창간된 더 타임스는 호주 식민지 출범 소식을 보도했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신문이. 네. 대영 제국인가요? 그냥 영국의 식민지가 된 호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를 알면 알수록 참 영국이라는 나라, 일부 네티즌들은, 역사를 공부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영국의 또 다른 이름을 또 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세계사의 모든 굵직굵직한 사건의 중심에는 언제나 영국이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영연방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다 영국 연방 국가입니다. 영국 여왕의 통치를 위임받는 대표적인 연방 국가인데, 자, 어떻게 영국인들이 호주를 차지하게 되고 과연 누가 그곳에 처음 발을 딛었는지 노래 듣고 돌아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케니 로저스가 부릅니다. She believes in me. 지금의 호주는 고대와 중세의 역사 없이 근대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정확하게는 233년 전 1788년 공식적으로 호주의 역사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죠. 11척의 죄수를 실은 배가 시드니에 입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 백인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유럽은 산업혁명, 시민혁명이 맞물렸던 시기였고, 당시 영국은 도시로 유입된 엄청난 인구 증가로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도시로 모든 인구가 몰리니까 범죄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냥 봐주기 쉬운 가벼운 범죄는 봐주기도 하고 또 중한 범죄는 가두기도 했는데, 그런데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산업혁명 여파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고 유입이 되면서 이 감옥에 더 이상 범죄자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범죄자들을 이제 선량한 시민들과 격리는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고안한 것이 범죄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폐선박 아주 오래된 그 배를 이제 정부가 사들여서 그곳에 아주 소수의 경비원만 두고 가둬버리는 거죠. 죄수들을요. 그러니까 따로 감옥을 지을 필요도 없고요. 아주 최소한의 인원이 이제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요. 또 육지에서 떨어져 있고요. 또 도망칠 수 없고요. 바다 한가운데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죄수선이 있었는데 영국 정부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노동력을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죄수들의. 그래서 이 죄수들을 싣고 식민지로 유배를 보내서 농토를 경작하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도 많이 보냈고요. 그런데 이 호주라는 나라가 이제 딱 눈에 띈 거죠. 그래. 그럼 호주에다가 죄수들을 내려놔야겠다. 그러면은 일석이조죠. 죄수들을 격리할 수 있고 그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고, 그 호주에서 영국을 통해서 왔던 그 죄수들이 참 웃겨요. 그 최하가 7년, 그 다음 14년, 그 다음 무기, 이렇게 딱 세 종류의 형벌을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너무 굶고 가난했던 시기라서 빵 하나로 훔쳐도 7년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훔치면은 이 엄마 어차피 아이는 굶어 죽을 테니까 엄마랑 같이 아이를 그 감옥에다 보내버렸고 그 아이와 엄마가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대부분 또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죽게 됐다고 합니다. 먼저 아메리카 대륙의 죄수들을 내려놓고 농사를 짓게 하고 가축을 기르게 했는데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영국은 더 많은 식민지, 더 많은 넓은 식민지가 필요했고 호주가 선정됐습니다. 대단하죠, 영국. 네. 네.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이 호주 식민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영국인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자연스럽게 자유사상, 평등사상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제가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그 결과 어쨌거나 호주인의 끈끈한 동지애를 만든 그 평등주의, 호주하면 평등주의죠. 이 건국의 이념이면서 200년 넘게 이어지는 국가 이념이 되었죠. 호주를 역사학자들은 계몽주의가 낳은 사생활이라는 표현들 많이 합니다. 식민지 건설 당시 유럽 상황에서 빗대는 어떤 태생적인 특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분 나쁘겠지만 죄수들이 만든 나라일 수 있고 우리 조상님은 다 범죄자였다. 아, 끔찍하네요. 네. 근데 다 범죄자들이 있었지만 뭐 교도관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일반 시민들도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뭐 골드러시 일대 일부 그 자유를 찾아서 왔던 백인들 또 에이시안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완전히 이제 범죄자들로만 구성된 건 아니겠죠. 중세적인 질서에 저항하면서 과학적 합리적인 사고로 산업혁명을 일으켜 세계 최초의 자본주의를 만들었던 영국이 지구 반대편 호주 대륙에 죄수 유형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식민지의 첫 번째 도시 시드니도 그 영국의 백작 그 귀족의 이름을 따서 시드니라고 지었는데 뭔가 우울한 구석이 있습니다. 눈부시게 강렬한 시드니 햇빛으로도 이 죄수들의 절망감, 또 영국 본국에서 추방당해서 쫓겨나서 고향을 버리고 왔던 그 빵 하나 훔쳐먹고 옷 하나 뭐 훔쳤던 그 죄수들의 트라우마 그런 것들이 현재 호주가요, 전 세계에서 1인당 맥주 소비량 1위, 1인당 도박 액수 1위를 압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역사와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맨하탄에서 줄리 씨가 노래 신청했어요. 해리안의 마음을 드려요. 함께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주인의 특성 중에서 영국적인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초기 정착민 죄수들이 산업혁명의 뒷전으로 밀려난 세대였고요.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영국에서 태어났고 또 하층민 계급의 열등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호주 신대륙에 도착하면서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또 혹은 그런 다짐과 계기가 되는데요. 호주의 건국 이념인 이 평등주의가 탄생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호주는 태생적으로 영국과 미국 영향 아래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다른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 뉴질랜드와 함께 영국 역사, 문화를 공유했고 그러니까 그냥 어나더 영국이라고 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던 그런 문화죠. 20세기 패권 국가로 등장한 미국과도 활발했고 어차피 미국도 영국에서 나왔고 파생됐고 캐나다도 뉴질랜드도 호주도 다 네, 영국이라는 나라, 재밌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형성된 호주인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호주 영어는요, 사투리가 없다고 그래요. 적은 숫자, 아주 적은 숫자, 한국 인구의 반밖에 안 되는, 뭐 2,500만 명? 아주 적은 숫자의 인구가 이 엄청나게 넓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투리가 없다는 사실을 놀랍게 받아들이는 언어학자들이 많다고 해요. 호주 사람들은 독특한 억양과 입안에서 약간 웅얼거리는 습관 그런 게 있어서 외국인들이 알아듣기 힘들다는 불평도 있는데 그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호주 영어로 대표되는 셀럽인데 너무 잘하던데요. 예, 아주 또박또박 분명히 알아듣기 편하게 잘
하던데요. 네. 호주인의 발음 습관은 사회 계층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요. 40%의 런던 노동자 계층이 사용했던 발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투박하고 센 발음. 그리고 또 약 50%가 영국 발음과 미국 발음의 중간에 해당하는 호주 발음을 한다고요. 그리고 10%가 호주 국민이 퀸스 잉글리시라고 음절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호주 ABC 국영방송에서 하는 발음이 이렇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너무 센 그 영국식도 아니고 너무 굴리고 부드러운 미국식도 아닌 이제 중간에 해당하는 발음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힘들게 살면서 목표를 성취하는 출세지향적인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래요. 호주에서는 단순하게 그리고 인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서 등장했던 역사학자 매닝 클라크는 이런 성향에 대해서 호주인 대부분이 야심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낙천적인 방식으로 살면서 일상의 행복을 따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날씨 좋고 땅 넓은 나라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처럼 땅이 좁고 사람은 많고 사계절이고 네, 그런 민족들이 아주 악착같이 사는 그런 또 기질도 있고요. 호주의 서민들은 집과 집 사이에 울타리가 없고 또 존칭 없이 이름만으로 서로 그 친구가 되는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경찰관과 관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한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광산 지역을 떠돌았지만 한 번도 행운을 맞이하지 못한 리처드 마호간이 또 은행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의적 네드 켈리 이런 영웅으로 떠받드는 이런 사람들이 그 언더독이라고 하죠. 약자, 열패자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언더독을 사랑하는 그런 사상이 많이 발달되었다고 해요. 음식과 의복을 훔치는 작은 죄 때문에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호주라는 나라로 내동댕이 쳐진 초기의 죄수들은 이 간수와 경찰의 잔혹함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들끼리 힘을 모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지를 떠돌면서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해서도 이 호주에서 동지가 필요했습니다. 호주를 다른 말로 네버랜드라고 돌아올 수 없는 땅이라고 말을 하는데 호주 문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헨리 로슨의 작품 조 윌슨과 그의 동지들이라는 책의 주제가 바로 동지애입니다. 한국인의 정서를 한의 정서라고 그러죠. 아리랑, 서편제, 한을 키우기 위해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얼마나 그 절실한 자세로 했습니까? 호주도 이처럼 국민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평등 사상과 동지애입니다. 이 제수들이 기원이 된 나라다 보니까 평등 사상이 굉장히 아주 엄하게 엄격히 뿌리 박혀 있고 동지애가 유달리 더 발동될 수 있었다고 해요. 또 호주에서 동지애 개념은요, 이 동지애라기보다 동지의식입니다. 갑자기 성공한 동지와 신분 상승을 꾀하는 친구는 호주에서 배신자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금광산업도 있고 또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를 두고 키 큰 양귀비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호주에서 생겨났는데 키가 더 많이 자란 양귀비는 쳐낸다. 그래서 혼자만 잘 나가는 사람을 좋지 않게 보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동지애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평등과요. 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Forever Young, 조앤 바이즈가 부르는 곡 함께 듣겠습니다. 영국은 앵글로색슨 영어권 국가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뿌리가 같은 국가죠. 지금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영연방 국가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고요. 또 영국 여왕에게 경의와 충성을 표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데 영국은 미국과 호주를 죄수 유배지로 활용했고 또 식민지로서 경제적인 수탈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그거에 못 참아서 이제 독립을 했고요. 미국이 독립전쟁을 승리함으로써 독립국가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는데 호주는 6개 식민지 국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거를 이 6개의 호주 연방으로
이렇게 그 유나이티드로 묶여졌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커지면서 영국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죠. 이 호주 스포츠팀이 영국과 경기를 벌이는 날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고 해요. 한일전과 비슷한 양상인데 특히 이제 온몸으로 부딪히는 럭비 경기 도중에 싸움하는 장면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이 호주가 인구가 대한민국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스포츠 강국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렇게 영국을 이기겠다는 오기가 큰 몫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게 되는데요. 호주, 그러니까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아시아 축구 강국이라면 한국, 일본, 이란 요 정도였는데 이제 호주가 아시아에 편입되면서 이제 4강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럼에도 호주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대륙에 또 하나의 영국을 건설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영국적인 걸 추구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도 하고 싶고 영국을 배우기도 하고 싶고 그런 거죠. 또 영국이 주도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에 두 번 다 영국 편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용감무쌍하게 싸웠고요.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하지만 독립은 했지만 연방 국가로 남아 있죠. 입헌 군주제를 고수하고 있고요. 여왕을 섬기고 있고요. 영국 여왕을. 독립적인 완전한 자주국 선포를 하지 않고 한 달에 걸친 느낌이죠. 근데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연방으로 남은 국가와 완전 탈퇴해서 자주국으로 된 국가, 아프리카에도 대다수 영국 식민 지배를 받던 국가들이 많았었는데 완전한 독립을 선포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난과 기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도 독립을 해야죠. 네.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네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네. 호주는 영국 여왕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내는 나라입니다. 호주의 경제력이나 대외적인 위상을 감안하면 호주 공화국이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아직도 입헌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왕을 모시고 있고요. 신생 국가인 호주가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세계 최정상급의 부국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양털 산업이 있었죠. 그리고 금광이 그렇게 발견됐죠. 네, 그리고 석탄, 네, 자연자원이 엄청나죠. 지금 석탄으로 시작된 우리 중국과 호주의 무역 전쟁이 전 세계를 떨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장이 문을 닫고요. 중국 공장에 부품을 대던 한국 공장들이 휘청거리게 됩니다. 1851년 뉴 사우스 웨일즈의 금광이 발견됐고요. 이어서 빅토리아주 에서도 대형 금광이 발견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네, 이 중국이 또 등장해야죠. 이 타이밍에. 네, 중국이 왜 등장 안 하나 했습니다. 중국이 등장하면서 길고 긴 중국과 호주의 악연이 시작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절정에 다다른 게 아닌가. 중국과 호주의 갈등은 무역 전쟁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도 이 중국과 호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서로 아주 적성 국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크게 한몫했죠. 핵잠수함으로. 이제 시간이 6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호주의 탄생 배경, 짧은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또 호주의 원주민 그리고 호주의 전쟁, 그런데 전쟁을 인간이랑 하는 게 아니라 낙타, 또 토끼 이런 애들이랑 전쟁을 하는데요. 네,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2부에서 6시에 다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2곡 듣고 돌아와서 저는 2부에서 만날게요. I don't wanna miss a thing, 에어로스미스가 부르는 곡, 그 다음에 이어서 세라 베를리스, 맨하탄, 이 2곡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탄생 배경, 호주의 역사, 그리고 호주의 원주민, 그 다음에 호주의 전쟁, 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신생 국가인 호주가 이제 일부 마지막 그 순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기간 안에 아주 부국이 될 수 있었던 게 양모 산업, 그 다음에 금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851년도에 금광이 발견됐고 그때부터 이제 중국인과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지금은 치욕이 됐죠. 호주 역사에 백호주의가 7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백호주의는 백인들만 이제 그 이민을 받고 그 백인들끼리 제국을 건설하자 이거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 넓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없는데 인구가 없으면 국가가 지속되고 지탱되기가 어렵죠. 세계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일본과 전쟁을 치르고 또 호주 북부 지역이 비행기 폭격을 당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호주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공포를 떨쳐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1973년도 노동당 정부에 의해서 그 악명 높았던 인종차별주의인 백호주의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1993년도 폴 키팅 정부는요 본격적인 아시아 드라이브 정책을 채택해서 호주는요 더 이상 이제 백호주의를 강행했던 나라에서 친아시아계로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2011년도에 그 두 번에 걸친 노동당 정부의 그 어떤 아시아 국가와 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피파가 주관하는 축구 조편성할 때 호주는 오세아니아 대륙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나라들과 같은 조편성을 하고 또 아시아 국가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어요. 이 미국 친구들한테 호주가 아시안컵에서 우승했다라는 얘기를 하면 막 웃어요. 아니 호주가 유럽 오세아니아 계열인데 아시안컵에 왜 등장을 하냐 그러는데 싫어합니다. 그 편성이 아시아로 되어 있어요. 오세아니아에 원래 그 대륙 쟁탈전을 하고 거기서 이제 경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세아니아라는 대륙이 너무 대륙인 인정을 받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실력 격차가 너무 심해서 파나마, 피기 뭐 이런 그 국가라고 보기엔 어려운 이런 부족 국가 형태의 국가들이 있는데 이제 호주라는 거함을 연습시키기엔 단련하기에는 너무 좁았죠. 그래서 피파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오세아니아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에 속한 대륙 배정을 받았습니다. 1980년도 2000년에도 경제 위기를 탈출하게 된 2000년 그 시드니 올림픽이 2000년대 이후에 개최가 됐잖아요. 호주가 아시아 국가들 덕분에 먹고 산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큼 아시아 국가와 교육도 많이 하고 그 무역량도 증가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과의 그 전쟁,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는 전쟁 때문에 엄청난 지금 전 세계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호주는 영국과 아주 애증 관계가 있는데 다문적, 다문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영국을 따라하면서 영국을 동경하면서 또 영국을 배척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아직도 식민지의 범죄자들 유배지로 유형지로 세운 나라라는 피해의식과 뿌리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에 정착한 영국인들은 처음 100년 동안 철저하게 영국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계승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남태평양 한가운데 영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남짓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비로소 호주다운 문학과 미술이 싹트게 됩니다. 이 호주의 그 이민자들, 그 다음에 원주민들의 역사가 이때 등장하게 되죠. 죄수 유영지에서 출발한 식민지 호주에서 문화적 욕구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서 자유이민자들이 신대륙으로 호주로 건너왔는데
좀처럼 영국의 정서를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의 예술 문화는 뭐 영국이나 혹은 뭐 다른 아류 국가를 벗어날 수 없는 수준이었고, 독창성이 결여된 예술은 외부 세계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 예술가들은 부유층의 자녀였고 또 영국 유학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영국색이 너무나도 짙었다고 해요. 또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문화를 최고로 치는 그 호주의 어떤 그 기류 때문에 호주에서도 영국적인 것, 오히려 영국보다 더 영국적인 것을 계속 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본토로 유학을 가지 못했고 배움이 부족했던 가난한 집안 출신의 예술가들은 가장 호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그 본능으로 그걸 알고, 또 유학파들에게는 없는 그 호주의 자연, 호주의 일상을 그림과 작품으로 녹아내게 됩니다. 프레드릭 맥커빈의 작품 왈라비 트랙에서라는 그림은 식민지 개척 시대를 견뎌낸 서민 가정의 모습인데 그림이 참 멋있네요. 네, 당시 유학파들이 그린 인상파풍 어떤 영국 색채가 강한 그런 그림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렇게 호주 예술가 1세대 그룹이 탄생합니다. 유럽풍 1세기였던 것에서 벗어나서 도시를 벗어나서 호주의 그 광활한 자연 속으로 이 호주 예술가 1세대 그룹이 들어갑니다. 지독한 가뭄, 홍수, 그리고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고단한 삶이 문학 작품과 그림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토마스 렛이 부르는 곡 Beer Can Fix 함께 듣겠습니다. 네, 호주의 대표적인 문학가 헨리 로슨과 벤조 패터슨은 장기간 오지를 여행하면서 부시 발라드를 채록해서 시집으로 묶었는데, 호주의 아리랑으로 불리우는 누가 지었나요? 이름을 월칭 말리다 바틸다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이 초상이 호주 지폐에 담겨져 있습니다. 호주 예술가 1세대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잡지가 바로 1880년에 창간된 주간 잡지 블리튼인데요. 이 잡지는 도시의 소식을 전혀 접할 수 없었던 오지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블리튼은 유학파가 아닌 문인들 또 화가들의 작품을 주로 게재했다 그래요. 영국풍이 아닌. 그래서 어떤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명의 화가들과 이런 작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블리튼 스쿨 장학생이라고 불렀는데 호주 예술가 1세대 대부분들이 여기 속했다 그래요. 호주를 방문하는 외국 정상이 립서비스 차원에서 자주 인용하는 아이템이 호주의 노벨상 수상 기록인데요. 2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와 2,500만 명도 안 되는 인구의 호주가 이 불모의 땅이 무려 10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노벨상 수상자는 191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물리학상. 로렌스 브래그라는 이 24살의 지금도 이 노벨상 역대 최연소 수상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30년이 지났습니다. 45년도에 또 의학상을 하워드 윌터가 받았고요. 또 15년이 흘렀네요. 1960년도에 또 의학상을 받았던 맥파넌 버넷, 그 다음에 3년 후 생리학상, 또 70년도에 또 생리학상 버나드 카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문학상이 패트릭 화이트가 받게 됩니다. 또 화학상 존 컴퍼스, 96년도에는 또 생리학상, 2005년도에도 의학상 베리 마셜 교수가 탔는데, 또 2011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호주인 브라이언 슈미트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무려 29명입니다.
문화강국 한류의 중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이외에 순수 학문 연구 분야의 수상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초과학과 기초문학을 지원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역사를 잊은 나라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이 기초과학과 문학을 잊은 나라에게 미래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꼭 이렇게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민국 국적의 연구자가 상을 받게 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그레이시 에브람스가 부르는 곡 21 함께 듣겠습니다. 네, 백인의 관점에서 보면 호주의 역사는 1770년 킹 조지 3세의 이름으로 호주 대륙을 영국의 속국으로 선포하면서 또 그 이후에 88년도 1788년 백인 이민이 시작되면서부터라고 하겠지만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 대륙에는 이미 6만 년 전부터 에버리진이라는 그 원주민이 살았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넓은 땅에서 1년 내내 과일과 열매를 먹고 뭐 네 땅 내 땅도 없고 네 거 내 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야생 생활을 했다 그래요. 계절마다 신의 축복을 이렇게 기원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바로 이 점이 호주 대륙을 아무런 저항 없이 점령한 영국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빌미가 됐어요. 호주 땅을 내 땅이라고 주장할 사람도 없었고 증명할 자료도 없었고 문서도 없었고요. 그래서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할 필요도 없었고요.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협약, 조약도 필요 없었겠죠. 처음에 호주를 점령할 때 영국 사람들은 에버리진을 인간이 아니라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아닌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시커먼. 1688년도에 윌리엄 댐피어가 호주 북서부를 탐사를 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곳에는 사람과 비슷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유인원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지도 않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자연의 열매를 먹는 그런 동물들이었다. 그들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가 없었다 이렇게 본국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댐피어의 보고는 종이기원을 쓴 찰스 다윈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찰스 다윈이 인종간의 우열을 가리면서 백인을 가장 우수한 인종으로 분류한 반면에 여기에도 나오는데 호주 에버리진족이 가장 열등한 종족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동안 호주의 원주민들의 지위와 또 권익이 아주 철저히 무시되었는데 이 에버리진 호주 원주민들은요 1967년 전에는 아예 호주 시민으로 대접받지도 못했고 시민권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지난 1988년도 호주 이민 200주년 기념 행사 때 바로 이 원주민의 분노가 폭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백인의 축하 행사장에 나타나서 여기는 우리 땅이다. 당신들이 우리 땅을 도적질했다. 우리 땅을 돌려달라 이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 이 시위에는 양심적인 호주 백인들도 다수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연방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정부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도 또 제기했다고 하는데 참 이례적이에요. 호주 대법원은 호주 대륙의 주인이 없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살면서 그들만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온 원주민이다. 비록 소구식 토지 소유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도 삶의 터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토착민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호주 역사를 다시 쓰게 할 정도로 큰 의미를 지니는데 호주인들이 호주 땅을 식민지로 이렇게 근거로 살면서 호주 땅은 백인들이 당도하기 전까지 주인이 없었다는 논리를 전적으로 부정했고 또 식민지 국가 건설을 점령이 아닌 약탈 행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어쨌거나 이 결정은 에버리진들이 백인들보다 이 땅에 먼저 정착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징적인 판결입니다. 호주 최초의 정착민들인 이 죄수들이 시드니만에 도착한 이래 그 죄수들에게도 밀리고 땅끝까지 내몰리면서 통한의 삶을 살아왔던 호주 원주민들은 이
소유권, 토지 소유권 쟁취 운동은 하나의 원주민 인권 회복 운동의 그 기착지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애버리진 이 원주민 문제는 미국 인디안 문제처럼 호주 정부가 안고 있는 커다란 숙제 중에 하나이고요. 게다가 또 이 원주민을 분리하는 정책까지 호주는 거의 70몇 년간 고수해 왔는데,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원주민 분리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레미 저커가 부르는 Come Through 듣고 오겠습니다. 호주 대륙은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 제임스 쿡이 1770년 호주 동남부 해안을 탐험하면서 이 대륙이 살만한 곳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13개의 식민지를 잃어버린 영국은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13개의 그 엄청난 광활한 땅에서 세금도 걷고 양식도 충당했는데 미국 독립전쟁에 졌죠. 그래서 이제 동양으로 눈을 돌려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식민지를 찾았는데 이제 호주가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1788년도 1,500명의 죄수와 관리 또 수행원 11대의 함대가 시드니 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항을 시드니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때 호주로 가는데 8개월이 걸렸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서 죄수들이 특히 사망했다고 해요.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요. 사망한 죄수들은 그대로 바다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도착한 사람들 대부분은 죄수였고 나머지는 관리, 감독, 경찰, 군인들이었는데 최초로 이 시드니 항에 상륙한 날인 1월 26일은 지금도 호주의 날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호주는 영국의 유형지, 유배지로서 그 역할을 하는데 80년 동안 약 16만 명의 죄수들이 호주로 들어왔고 이들은 초기 호주 식민지 개발에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16만 명의 죄수들 중 여자는 2만 5천 명이 불과했다 그래요. 이 이민 초기에 호주의 남녀 그 성비가 아주 심각하게 균형이 맞지 않았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유형 죄수 유입에서는 그 뉴 사우스 웨일즈가 10만 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기타 죄수들은 빅토리아, 퀸즐랜드 이런 데로 갔는데 이 자유 정착민들이 개척을 한 남부 호주에는 죄수들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남부 호주에서는 죄수의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은 자유 정착민들의 개척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1840년대까지 호주 대륙은 대영 제국의 남태평양 전진 기지로 삼았는데 1850년대 금광이 발견하면서 골드러시가 엄청난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팽창하게 되죠. 1877년도 불과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20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불과 40만 명이 머물던 인구가 불과 3, 40년 사이에 5배가 증가한 거죠. 이 골드러시 때문에 이 호주에 가서 금을 캐서 벼락부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때 이제 중국계 인구가 엄청나게 늘게 되는데 금광을 비롯한 식민지 개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멀리 떨어진 유럽보다는 쉽게 싼 임금으로 구할 수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호주에 들어온 중국 사람들이 이 이민을 온 사람보다는 돈을 벌어 고향으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기 플러싱도 이제 차이나타운이 있고 맨하탄에도 캐널 스트리트에 차이나타운이 있지만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들만의 문화 똘똘 뭉치고 이 중국인들은 멜번이나 시드니 밴디고 발라라트 이런 금광 신도시에 아주 폐쇄적인 집단 거주촌을 이루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을 건설해서 백인들의 영향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국에서 중국에서 행정관리가 오고 또 중국계 노동자들은 금광에서 발견한 금을 호주 시장에 유통하지 않고 다 중국으로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호주 정부와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국 이민자들의 그 행태로 백인과 갈등이 생기면서 중국인 유입에 반대하는 백호주의의 뿌리가 이때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중국과 호주의 대립을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미중 갈등이죠. 미중 갈등이 이제 호주와 중국의 갈등으로 확장되는 상황이고, 파이브 아이즈에서 미국이 진정한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5개의 나라죠.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무튼 그래서 백인 노동자들은 싼 임금으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중국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고, 이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당을 창당하고 지원하고 또 정치 세력화하게 되죠. 그래서 유색인종의 이민을 반대하는 백호주의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오늘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청취자라고 하셨는데요. 마크 튜브의 노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신청을 해주셨네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지만 뭔가 보답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점점 지치고 힘들기만 한 하루가 연속될 때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응원 메시지 주셨네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항상 빛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마음씨가 아주 이쁜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마크 튜브의 노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네, 저도 가사 잘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호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호주의 원주민, 그리고 호주의 전쟁사, 그리고 호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gmail am1660h@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901년 호주의 6개 식민지들이 연방을 구성했을 때 헌법을 보면은요, 이 나라를 백인 국가, 유색인 배척, 앵글로색슨족 우선, 영국의 군주제를 유지한다, 그리고 영국의 여왕께 충성한다, 이런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신생 연방정부가 국가로서 취한 첫 번째 조치는 백인 이민만 받아들이고 세계 다른 나라와 민족의 문호를 닫는 백호주의 정책의 선포였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 법률은 유지됐고 70년간 73년도에 철폐됐습니다. 전 세계 비난의 대상이 됐고 백호주의가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큰 발전도 없었죠. 이 골드러시 덕분에 큰 경제적인 호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890년대 소비재 가격이 무너지면서 경제공황을 겪기도 하고요. 또 1901년도 호주는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해서 영연방으로 거듭나게 됐는데 6개의 식민지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개 구역은 호주의 각 주가 됩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여전히 영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민자들도 영국은 또 다른 우리의 모국이다, 이런 정책을 펴서 영국인들의 이민만이 줄을 잃었고, 근데 1921년도에 미국에서 이민자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이 실시하면서 다른 유럽 지역 이민자들이 호주로 오게 되는데, 근데 영국인들은 정착할 때 정착금, 토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줬다 그래요. 근데 다른 민족들에게는 정부 지원금이 없었다 그럽니다. 오로지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영국과의 관계는 전쟁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영국이 주도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두 호주는 영국의 동맹군으로 참전을 해서 수많은 전과를 올리고 많은 사상자를 또 가지고 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전쟁 피해를 입은 유럽에서
또 한 차례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는데 2차 대전 때 일본의 침공을 받았던 호주는 인구 증가에 대한 아주 절실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2000년까지 500만 명 넘는 인구가 호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이런 대규모 이민을 계기로 호주는 2차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고 경제가 놀랍게 성장하게 되고요. 50년간 호주의 2차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했고 또 양모, 광물 이런 1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이 넓은 천혜의 자원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또 지금 수출하고 있고요. 중국이랑 이제 길이 막혀서요. 73년도 백호주의가 공식적으로 철폐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종이 이민을 오는데 특히 70년대 후반 베트남 공산화로 베트남 쪽에서 많은 이민들이 왔었고 1980년대 호주 정부가 다문화주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개방적인 이민의 분호가 되는데 이때도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란과 문제를 야기시켰죠. 현재 호주 인구 중에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의 비율이 거의 5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호주를 현대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을 위해서 또 호주도 참전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참 미국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TV 프로그램 자체가 채널이 아예 미국 방송이 나오고 또 상당수 라디오 방송은 주파수를 또 미국 그 라디오가 저희 AM 방송국 듣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호주에서 미국 라디오 채널을 같이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호주인들은 영국과의 유대는 조금씩 약해지는 편이고 또 미국과 유대는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핵 잠수함 기술 이전 것만 하더라도 그냥 우방에게 주는 혜택 치고는 너무 어마어마하죠. 핵 잠수함 그 기술 이전과 그 잠수함을 만들어주는 그거는 너무나도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또 뭐 여담으로 하나 디펜스에서 그 군수 물품 업체죠. 그 군수 업체인데 자주포, 그다음에 장갑차, 호주 그 앞으로 40년간 노후 장갑차를 교체하는 그 프로젝트에 독일 링스 장갑차는 같이 지금 최종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내년에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한국 장갑차의 위상이 널리 세계에 그리고 호주에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카펜터스 Yesterday Once More. 만화 엄마 찾아 산말리와 같은 일이 1931년도 호주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3명의 여자아이가 떨어진 가족을 찾아서 무려 1500마일을 길을 걸어간 건데 이게 영화예요. 영화로 나왔는데 토끼 울타리라는 영화인데 이게 실화입니다. 1931년도 호주에 서 벌어진 일인데 이 세 여자아이가 2400km를 걸은 거예요. 그 꼬마 아이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와, 제가 이 영화를 보고 호주가 정말 궁금해졌어요. 이 토끼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호주의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울타리인데 토끼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애버리진 호주 원주민이었고 아버지는 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주 정부에서는 고귀한 백인의 피가 원주민과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백인 아빠와 원주민 엄마 사이에 난 아이를 가족에게서 강제적으로 떼내서 2400km에 이르는 지역에 유배를 보냅니다. 그 수용소에서 강제 수용시키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문명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데 이 아이들이 거기를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끼 울타리를 따라서 자신의 원주민 부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 세대를 호주에서는 그 스톨렌 제너레이션이라고 도둑맞은 세대라고 불린다고 해요. 유린된 세대라고도 불리고 백인과 원주민 간의 그 갈등의 문제인데 1910년부터 1970년도까지 호주 정부는 원주민 법을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호주 원주민을 말살하는 법을 시행합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아이들은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떨어지게 되고 문명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데, 참 이 도둑맞은 세대라 그래서 이 60년, 70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형제, 자매와 떨어져서 따로 사회화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너무나 이 잔인하고 슬픈 이 역사인데, 토끼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을 문명인이라고 생각하는 백인들의 야만적인 행위를 부각시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호주의 남과 북을 가로지르고 호주를 동과 서로 나누고 있는 이 토끼 울타리는 말 그대로 토끼를 막기 위한 장애물인데, 백인들의 호주 이주와 함께 들어온 토끼는 그 특유의 번식력으로 너무 많은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백인들이 경영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아주 엄청나게 발생했다 그래요. 그래서 토끼를 잡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전멸을 시켰는데 90% 이상 전멸이 됐지만 나머지 내성을 가진 또 슈퍼 울트라 토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대단하죠. 이 호주도 거의 만리장성급이죠. 이 1500마일에 이르는 토끼 울타리를 설치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소용이 없었다 그래요. 토끼 울타리를 땅굴을 파서 들어가고 끊고 토끼들이 엄청납니다. 네. 아무튼 그 외래종 회색 토끼로 인해서 호주의 그 환경을 많이 파괴됐다고 그래요. 이 토끼 울타리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이런 영화의 제목으로도 됐습니다. 이 토끼 울타리라는 영화를 보면은 원주민과 화합하지 못하고 그들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고발이 이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토끼 울타리는 가족 품에 돌아가 2,400km를 걸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영화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년 후에 다시 잡혀갔다고. 참 씁쓸하네요. 백인화 시켜야 된다는 이유. 호주가 그 백호주의가 이때부터 참 많이 있었네요. 예. 1,500마일 떨어진 곳으로 아이가 보내졌는데 엄마 찾아 산말리처럼 그 꼬마 아이 3명은 2,400km를 걸어서 그 원주민 부족마을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의 영화였습니다. 이 그 원주민 분리 정책이 1910년부터 1970년까지 60년 동안 자행됐고, 아이가 태어나서 3년 후에 이 아이를 부모와 분리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역사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 호주에서 이어져 왔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Living on a Jet Plane, 프란체스카가 부릅니다. On my back comes phantom, all ready to go. I'm standing here. 1932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은 호주에서 기술이 없는 태육 군인들 대부분이 농부로 삶을 꾸렸는데, 문제는 이 농경지의 토착 조류인 에뮤라고 있는데, 사진 보면은 타조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호주에서만 사는 에뮤라는 타조과 동물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농경지를 다 막 파헤치고 막 음식물 먹으려고요. 그래서 그때 1932년도 2만 마리가 넘게 농경지를 지속적으로 침입하고 밀밭을 헤집어 놓고 했다고 해요. 농부들이 이 거대한 에뮤를 보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1차 대전 참전 경력이 있던 농부들이 그 정부에게, 그 국방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에뮤를 사살할 수 있도록 군대를 보내달라. 그래서 국방장관이
루이스 경기관총 2정과 탄약 10,000발을 지참한 병력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부대는 1932년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작전을 펼치는데 MU와 호주 군대 사이에서 벌어진 대전쟁이 시작됩니다. 요즘에는 뭐 새 때문에 전쟁 선포하는 게 웃긴 일이지만 당시는 가뭄 때문에 식량난도 심각했기 때문에 신문 1면에 MU와의 전쟁이 대서특필됩니다. 처음에는 뭐 기관총으로 막 쐈는데 이 새가 워낙에 시속 60km로 달렸다 그래요. 그리고 털이 워낙에 촘촘하게 이제 겉털, 뭐 속털 이렇게 있고 다리는 얇고 머리도 작고 몸통은 빠르고 네 그래서 뭐 군용 트럭으로도 쫓아가기 힘들었다 그럽니다. 맷집도 세고요. 60km에 달하는 그 속도를 이 군대에서 제대로 못 쫓아갔다고 하는데 뭐 엄청나게 총을 쏴댔지만 이 게릴라 작전에 MU의 게릴라 작전에 당해내질 못하게 됩니다. 숨어 있다가 등장하고 다시 군대를 뭐 6탄으로 뭐 차를 막 들이받고 막 그랬다 그래요. 호주군은 지원받은 탄약 10,000발을 다 쐈는데 공식 집계로 12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 동물단체에서 이 전쟁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그래서 11월 8일 날 의회가 전쟁 중지를 선언해서 11월 9일 날 호주 정규군이 항복을 하는 이런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당시 군 지휘관은 전차보다 상대하기 힘들었던 MU 군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 전쟁에 깨끗하게 승복을 했다고 하는데요. 1850년대 영국 식민지 시절 사냥용으로 들여온 유럽산 회색 토끼의 개체수가 무한 증식해서 아주